보면 유독 가족 관련 사연이 많더라고요.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똑바로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내 부모, 내 자식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인생 선생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공유해 준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삼남일녀의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둘의 막내 여동생 하나였죠. 저희 아버지는 제법 여유 있는 동네 유지였어요. 덕분에 힘든 시대에도 밥 굶을 걱정은 없이 잘할 수 있었죠.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당시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마지막 감사고 돌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뭐든 큰형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입에 먼저 넣어야 동생들인 우리에게 차례가 왔죠. 큰형 또한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대우받다 보니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고요. 결국 제일 편해봤던 큰형은 너무 오냐오냐 잘한 탓에 빈둥거리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안에 돈을 가지고 나가 낮이고 밤이고 도박에 몰두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하려면 잘이나 하지 동네 호구로 아름아름 소문이 나 나갔다 하면 죄다 잃고 들어오는 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작은 형은 그런 큰형을 매우 못마땅해 했어요. 집안 꼴이 보기 싫다며 일찌감치 결혼해 집 밖으로 출타했죠. 여동생은 동생대로 여자라 쓸모없는 자식 취급을 받으며 어머니를 따라 온갖 집안일에 오라버니를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주서 내준 부잣집에 시집을 간 후엔 집에 잘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 두루둔 부모님은 제게 별다른 애정도 관심도 주지 않았었기에 저 또한 제 스스로 알아서 잘 커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도 형들이 둘 다 가방끈이 긴데 저까지 꼭 학비를 들여야겠냐며 못마땅해 하셔서 결국 중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하기도 했죠.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는 17살 때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한 공사판에서 운이 좋게도 견습공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제 평생의 업이 되었죠. 주위 어른들이 전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 하시기에 첫 달 받은 일당들을 고이 모아 부모님께 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던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으로 제게 우리 아들이라며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부모님 곁에서 잠시 착한 아들 노릇을 하는데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거의 30이 다 되어서도 집에 돈을 까먹으며 빈둥대는 큰형을 보고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죠. 부모님은 잘 자란 놈은 너뿐이라고 제게 이야기하실지언정 언제나 시선은 큰아들에게만 향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형과 언성을 높여 싸웠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 여느 때처럼 어머니가 제게 눈물을 지으시며 큰형 좀 노름장에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퇴근해서 무척 피곤했는데도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노름장에서 찾은 큰형은 그날따라 술에 잔뜩 만취해 있었고 너무 피곤했던 전 그런 형을 설득하길 포기하고 뒷덜미를 잡아 집으로 끌고 왔죠. 이 겁대가리 없는 자식이 감히 하늘 같은 형을 짐승 끌듯이 질질 끌고 와? 일로 와. 나한테 맞은 지 좀 됐지? 오늘 아주 복날 개 패듯이 한번 맞아보자. 좀 하지 말라고. 큰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 안 보여? 제발 인간 좀 되라, 어?
뭐? 한심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노발대발하던 큰형은 힘으로 제게 이기지 못하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다 제게 집어던지며 때려 부셨어요. 그 때문에 부모님까지 다칠 뻔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형을 밀어 넘어뜨렸죠. 그때였어요. 아버지, 이놈이 감히 아무리 우스워도 네 큰형이 이 집 장남이고 장손이다. 어딜 형을 밀어서 넘어뜨려? 고얀 놈. 당장 형한테 사과하지 못해? 큰형이 넘어진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대뜸 후려치신 거예요. 서러웠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큰형이었고 큰형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얼굴과 온몸에 생채기가 생긴 것도 나였는데요. 견디다 못해 큰형을 한번 밀어서 넘어뜨린 게 제가 마구잡이로 얻어맞은 것보다 아버지에겐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새벽 저는 적게나마 모은 돈과 옷가지들을 챙겨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되도록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기차역까지 걸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아직 깜깜한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두고두고 창피할 기억으로 남을 뻔했네요. 그 길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도시가 얼마나 두렵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제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몰라요. 첫날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고 그 뒤엔 물어물어 겨우 작은 새빵 하나를 구했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엔 어디든 개발되던 곳이 천지라 몫으로서 일자리를 구할 곳은 지천에 널렸어요. 그러다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오야지 한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제게 중매를 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자기 막내딸과 말이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지 3개월이 되던 때 대포집에 앉아 술에 취해 두서없이 늘어놓던 제 인생 이야기를 아내는 중간에 말 한 번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나 술에 취했던 전날의 기억 때문에 민망해하는 제게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영만시 해장국은 제가 끓여주고 싶은데 놀라서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내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날로 반지 하나 없이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6, 아내의 나이 22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연락해 대뜸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그저 그러냐 하고 대꾸하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해 아내와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지는 제게 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봉투에는 3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받아둬라.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던데 물푼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어찌 살았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전에 아버지가 미안했다. 행여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까 그 돈 봉투를 꼭 손에 쥐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라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제 살아온 사정을 아는 아내는 제 손을 꼭 쥐어주었죠. 부모님께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병환으로 떠나시고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아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셨죠. 그리고 시골 부모님 댁에서 열린 아버지의 장례는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뭐? 유산을 나눠달라고? 결혼하고 얼굴 한번 안 비치던 놈이 무슨 헛소리야? 형은 살면서 아버지 등골 잔뜩 빼먹었잖아. 그놈의 노름한다고 재산도 많이 날리고. 그럼 남은 건 형제들 몫이지. 양심도 없냐? 3일장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요. 게다가 큰 형수와 작은 형수마저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형수들과 막내 여동생마저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군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 3일장을 끝내고 선산의 어머니 묘 옆에 아버지를 묻자마자 그 길로 형제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들 이속만 챙기려 하는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제 내게 가족은 아내밖에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결혼한 지 2년 뒤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작은 아들마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죠. 내 아이들은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애정을 주며 키우겠다고요. 그리고 배움의 아쉬움이 남은 저와 다르게 내 자식들은 원하는 만큼 꼭 교육을 시켜주리라 생각했고, 그러자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80년대 초 중동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몇 년 나갔다 오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더는 안 말릴 테니까 제발 다치지 말고 몸 조심해야 돼. 아내는 제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타국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고됐어요. 함께 간 한국 사람들과 밤마다 울던 시절도 있었지만 또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디서든 적응을 하고 살아가더군요. 덕분에 가방끈도 짧은 제가 영어 몇 마디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5년을 일한 후 산업 여군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들들은 벌써 10살, 8살이 되었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맞이해준 아내와는 다르게 아들들은 제 엄마의 뒤에 숨어 쭈뼛댔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말했죠. 사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자, 아버지한테 와. 진하게 한번 안아보자, 내 새끼들.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뒤늦게 제게 다가와 푹 안기더군요. 자식들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살냄새를 맡는데 그간의 고생이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 눈물이 폭발을 하지 뭡니까? 제가 울자 아내도 눈물을 터뜨렸고 그제 아들들도 아빠하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5년간의 파견 생활로 속된 말로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이사를 했죠. 승강기에 타면서부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아예 깡충깡충 뛰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여보, 정말 우리 여기에서 사는 거 맞아? 이거 꿈은 아니지? 아니야. 혹시 꿈이라면 당신 잠에서 깨워서 다시 사줄게. 당신도 이제 아파트 사는 사모님이야. 아버지, 형, 이거 봐. 화장실 욕조가 아주 번쩍번쩍해. 신이 나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부터 3개의 방 곳곳을 뛰어다니는데 나중엔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며 올라와 제가 사과를 했을 정도였죠. 그날 비싼 빵집에서 케이크라는 것도 사보고 초도 부쳐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서울의 현장들을 돌며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아들들 또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자라주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도 배려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제 교육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내심 안심이 되었죠. 이후 큰아들은 서울의 대학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제 형처럼 대학까지 갔으면 했건만 공부는 영 자기 체질이 아닌 것 같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카센터에 취업을 하더군요. 그리곤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저는 선뜻 작은 아들에게 창업 비용을 보태주었어요. 에이, 아버지, 괜찮아요. 대출 받아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받아둬라. 네가 모렴치한 놈이 아닌 걸 알아서 주는 거다. 그리고 나 때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애들은 빚 없이 살기가 힘든 시대라더라. 그러니 지금은 내 도움 받고 대출은 나중에 정말 너 필요할 때 받았어.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나이 32에 4살 어린 여자를 만나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첫인상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대화를 하면서도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대는 게 속이 투명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당시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애가 첫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저는 큰애에게 물었어요. 이런 걸 물어서 미안하다만 저 애가 어디가 좋니? 자꾸만 집중도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살펴대는 게 이 아버진 영 마음에 차질 않는다. 그게 저 사람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이랑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대요. 처제 될 사람이 워낙 얼굴도 더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이 더 예뻐했다나 봐요. 동생을 많이 질투하면서 자라서 좀 욕심 부리는 면도 있고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 환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살면서 제가 좀 보듬다 보면 저 사람도 많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일단 큰애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큰애는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3년 뒤 작은 아들도 고객으로 만났던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서울의 아파트라도 한 채씩 해주고 싶었지만 저 때와는 다르게 서울의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었던 터라 거기까진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들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걸 잘 안다면서요. 그렇게 자수성가해 돈도 많이 벌고 자식 농사도 잘 짓고 김영만 인생 잘 살았다 싶은 차에 제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꾸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것 같다며 동네 내과에서 약만 타다 먹던 아내가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길 원했고 아내는 난소암 4기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 중에 난소암이라는 게 있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름조차 생소한 그 병에 대한 설명을 의사에게 듣고 있는데 분명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군요. 알아들은 거라곤 주위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있다. 생존율이 높지는 않다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병원에서 나온 아내는 도리어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뭐가 미안하단 말입니까? 아내가 그 지경이 되도록 큰 병원에 데려올 생각조차 못했던 제 탓이죠. 아내는 그래도 살아보겠다며 열심히 병원을 다녔습니다. 당장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차피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지라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아내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둘 다 젊고 탱탱할 땐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더니만 다 늙어서야 이렇게 당신하고 온종일 붙어 있게 됐네. 그래도 좋네, 좋아. 암이라는 게 영 나쁜 것만은 아닌가 보. 더디게나마 아내는 호전이 되는 것 같았지만 투병 1년 6개월 뒤 개복 수술을 한 이후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병 2년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엉엉 우는 아들들 옆에서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했던 건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더라고요. 젊었던 시절 슬픔을 느끼는 법과 나이를 먹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이 조금 달랐던 건지도 모르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아내의 귓가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그동안 이 큰 병이랑 싸워내느라 고생 많았소. 자식 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보살필 테니 편히 가소. 네, 너무 늦지 않게 따라가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혼자 텅 빈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코에 들이치는 아내의 냄새에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곁에서 저를 지켜보는 자식들이 없으니 그제야 저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 수 있었어요. 그 집에 처음 들어와 아이처럼 좋아하던 아내의 고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날 하루를 꼽아 엉엉 울면서 보냈던 것 같네요. 아내가 죽은 이후 제게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큰아들 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였죠. 제일 처음 합가를 제안한 건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였어요.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된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생각해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밤 아예 큰아들 내외가 2살 배기 손녀딸까지 안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동서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버님, 서방님네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장남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님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모름지기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이 먼저 아버지 모셔오자고 했어요. 더군다나 재수 씨는 맞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애 때문에 집에 있고요. 그러니 집에서 아버지 모시기에 우리가 더 낫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너도 나도 혼자 남은 애비를 데려가겠다니 참으로 고맙더군요.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네도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나 아직 정정해.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혼자 지내시게 하다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시면 자식된 입장으로 저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하긴 제 나이가 70을 향해 가고 있으니 나중에 혹여 제가 아프면 오히려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자가 붙은 제가 불편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제발 함께 살자고 애원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집과 제가 살던 집을 모두 팔고 방 4개짜리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죠. 너희 그 집 살 때 남은 대출빚도 있잖니. 집 합치면서 대출금도 마저 갚거라. 그렇게 우린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동네로 오긴 했지만은요. 저는 큰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최대한 큰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제가 먹은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려고 노력했고 손녀와도 잘 놀아주려고 생전 부리지도 않던 재롱을 부려대기도 했고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처음엔 제게 무척 잘하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 제게 툴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집에서 노시는데 아버님 빨래는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 세탁기도 버젓이 있는데. 아버님, 혹시 이젠 일 안 나가세요? 아직 몸도 정정하신데 나가서 일 좀 하시고 생활비라도 좀 내시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더 큰 며느리를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람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겠습니까? 큰 며느리는 입에 꿀을 바르고 달콤한 말을 해댔지만 사실 목적은 제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추측은 어느 날 밤 안방에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여보, 아버님 다시 일 안 하신대? 하루 종일 집에서 저렇게 빈둥대고만 계시니까 이제 좀 불편해. 시아버지랑 온종일 붙어 있으니까 말이야.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럴 거면 아버지를 왜 그렇게 극구 모시자고 했어? 그땐 뭐 서방님이 아버님 모셔간 유세로 괜히 재산 더 받아내려나 싶었지. 알지? 원래 부양한 자식이 받을 유산 몫이 더 많은 거. 그런데 집 팔아서 넓은 집으로 온 거 빼곤 더 이상 가지신 돈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이해 타산이 안 맞잖아. 앞으로 모시게 될 시간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안 그래? 생활비를 내시던가 남기실 재산이라도 있으시던가 해야지. 당신 아버님 남은 재산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그만 좀 해. 당신 장인어른이 처제한테만 집해 주신 뒤로 계속 돈돈거리는 거 정말 못 들어주겠어.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 당신 집은 당신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처가에서 자식으로서 못 받은 몫을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 설마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안 버시냐 어쩌냐 고나리질한 거 아니지? 어? 그럼 나 정말 못 참아. 당장에 이혼이야. 큰아들의 말에 큰며느리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며 웅얼거리더군요. 거기까지만 듣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에서 사돈처녀와 돈으로까지 차별받았다는 사정을 듣자 젊었을 적 제 생각이나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죠. 제 아들이 알아서 잘 처신하겠거니 하면서요. 이후 큰며느리는 큰아들의 엄포 때문인지 제게 대놓고 말은 못하고 눈치를 주더군요. 그런 큰며느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큰아들이 있을 때만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화기애애한 척 살았죠. 큰며느리도 큰아들 앞에선 제게 무척이나 잘하는 척을 하기도 했고요. 큰며느리와 둘이 있을 때 조금 불편한 것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큰며느리 생일이나 손녀의 생일엔 나름대로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며 대면대면하게 산 것이 어느새 6년이나 지났더군요. 아내가 죽은 후 제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방치했던 제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과 위 대장 내시경을 함께 받았어요. 아프면 아픈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걸 몸소 느껴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에서 용종 몇 개가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고 병원 측에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크기가 크고 위치도 좋지 않아 일부분만 잘라서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결과가 양성이 아닌 악성으로 밝혀져 아내처럼 제가 암에 걸렸을까봐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이더군요. 조직 검사를 해본다는 말로도 이렇게 무서운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는 그때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집에 들어가자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큰며느리가 제게 묻더군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용종이 여러 발견된 것과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평소 사이가 좋진 않지만 썩 나쁘지도 않았고 어쨌든 큰며느리는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곧 알게 될 이야기이기도 했고 혼자 너무 두려운 마음에 괜찮을 거라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제겐 의사의 말보다도 더 큰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네? 나 진짜 재수없게. 설마 암은 아니겠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도 암에 걸렸었는데 부부가 암도 서로 없나요? 예전에 어머님 투병하실 동안 병원비 얼마나 쓰셨어요? 그때 가진 재산도 엄청 줄었다면서요. 가뜩이나 성희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버님도 이제 가지신 돈 별로 없으시잖아요. 설마 암보험도 없으신 건 아니죠? 혹시 간병인 보험 같은 건 따로 있으세요? 아무리 돈 앞에 사람 없고 사람 앞에 돈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물론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뭐든지 말과 행동엔 순서가 있는 법인데요. 재수가 없어?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묻자 신나게 떠들어대던 큰며느리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죄송해요. 그건 제가 실언했어요. 아니, 네 평소 됨됨이를 보아하니 다른 어떤 말보다 저 말이 더 진심인 것 같구나. 얘 큰아가야, 네가 나와 돈 때문에 함께 살자고 한 거 나 진즉에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네가 자라온 환경이 딱해서 상처받은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 우리 둘째보다도 어린 네가 내심 안쓰러웠다. 그런데 오늘 네 말본새를 보아하니 우리의 인연은 더 지속될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버님. 혹여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온다고 해도 너한테 절대 부담 주지 않으마. 네가 간병을 도맡을 일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널 자식으로 두기 싫어졌거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작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큰며느리의 전화는 무시하곤 말이죠. 제가 갑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자 아들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오더군요. 저는 큰아들에게도 연락해 퇴근하면 작은 아들네로 좀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 며느리까지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장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아들들과 작은 며느리는 제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 번 놀라고 큰 며느리와의 일화에 두 번 놀라더군요. 아버지, 예전에 저랑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요? 전부 다요? 그래. 그래서 내가 큰아가 사정이 딱해. 너 없을 때 불편하게 굴어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내 더는 못 참겠구나. 내가 암에 걸리는 게 재수가 없는 일이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애랑 어떻게 내가 한 가족이랍시고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큰애 너도 잘 결정하거라. 내가 네 결혼 생활을 앞으로 더 해라 마라 왈가왈부하진 않으마.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잘 하리라 믿으니까. 그래도 괘씸해서 그 집은 그대로 못 두겠으니 그 집 팔고 내가 그 집 사면 낸 돈만큼은 다시 가져가마. 돈이 제일인 사람은 돈으로 홍군형을 내야지. 그 집 세금 문제로 저와 큰아들의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큰아들은 제게 죄송하다며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잔뜩 성이 나 자기 형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귀엽고 형네가 아버지 모신다고 박박 우겨서
아버지 집까지 팔아 큰 집으로 이사 가더니 지금 이게 뭐야? 형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다. 이제 다 형이 문제지. 애초에 형수가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때 형수부터 쳐냈어야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형이 그러고도 장남이야? 어? 큰아들은 둘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너도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네 형 속도 속이겠니? 아버지, 이래도 형편 드시는 거예요? 편은 무슨 편이야? 더 속 시끄럽게 굴어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설마 어디가 심하게 아프시거나 한 건 아니죠? 그냥 별거 아닌데 병원에서 확인차 검사하자고 한 거죠? 네? 그제야 다시 제가 검사를 받았다는 말이 생각났는지 둘째는 황급히 제 상태를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도 축축히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괜찮길 바라야지. 큰애 너 울지 마라. 울고 싶은 건 난데 왜 네가 울어?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이혼할게요. 그 사람 살다 보면 그래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 심성이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만 가요. 그래도 제가 결혼 전 아버지께 한 말이 있으니 책임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거네요. 아버지께만 상처드리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주 막심한 불효자예요. 알긴 알아, 형? 속 터져. 울지 마. 큰애는 엉엉 울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속이 상했는지 한숨만 쉬어대고 작은 며느리는 큰애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며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한숨만 가득한 밤이었네요. 작은 며느리는 당분간이 아니라 쭉 자신들 집에 계시라며 말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아가 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시아비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냥 내가 대충 먹고 살아도 너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연락만 자주 하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살란다. 그러니 내가 다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 잘 좀 부탁한다, 아가. 큰아들은 결판을 짓고 오겠다며 자기 집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냈다며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버지, 저 그 사람 쫓아냈어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길래 장인어른한테 전화 걸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자초지종 전부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 제게는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장인어른한텐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안 나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장인어른이 그 사람 뒷덜미를 잡고 나가셨어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요. 바깥 사돈 덕에 귀찮은 소송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고 아들은 안심하더군요.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들 속이 속이겠어요? 저는 그저 수고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큰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큰애한테 얘긴 들었다. 아버님, 그럼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혼이라뇨. 우리 성희까지 데려간대요. 애가 아직 9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엄마 없이 커요? 아버님, 어제 제 말 때문에 화 많이 나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이 닥쳤을 때 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평생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아요. 미워도 보듬어주며 사는 거죠. 아버님, 제발 성희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저 당장 가진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친정에서도 저한테 눈총을 얼마나 주시는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큰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직접 선택한 결정인 것을요. 나는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한 적도 없다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말릴 생각도 없다. 그나가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나랑 그 오랜 시간 같이 살아주어 고맙구나. 하지만 네 말대로 가족이란 미워도 보듬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니? 근데 나는 너를 더 이상 보듬어 주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는 팔자인 거겠지. 나는 너한테 더 해줄 말이 없구나. 잘 살거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큰며느리는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늙으면 사람 마음이 여려지는 건지 큰며느리의 애원을 더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박가사돈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사돈어른, 현지 애비입니다. 저희 애가 사돈께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라도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려요. 현지가 어릴 적부터 자기 동생에 대한 시샘이 많아 엄격하게 키운다는 게 그만 아이 입장에선 차별이라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이 없다던 작은 딸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해 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었던 건데 그게 또 현지 입장에선 마음의 상처가 되어 더 삐뚤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족의 연을 맺었건만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정말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이니 사돈께선 노여움과 서러움 모두 거두시고 평안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돈의 건강 또한 무사하시길 빌어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 문자대로라면 큰며느리 또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사돈은 아직 큰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조직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크기가 저렇게 큰데 손종으로 밝혀졌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시 제거 수술을 받고서야 저와 가족들 모두 큰 시름을 놓을 수 있었어요. 대신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2년이 아닌 매년마다 내시경을 검사하겠다고 아들들에게 약속을 했죠. 큰아들은 별 문제 없이 협의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큰며느리에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녀의 애미이고 6년간 저와 관계가 불편했어도 꾹 참고 살아주었기에 큰며느리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3천만 원만큼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만하면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 큰아들도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았고요. 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 문제로 큰아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아이 양육하랴 회사 일하랴 그 집 팔고 이사갈 작은 집을 알아보랴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지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버지. 너 쓰러졌었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영호가 말했어요. 에이, 말씀드리지 말라니까.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죠.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 근처에 방 2개짜리 빌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가면 성인은 누가 보냐? 지금처럼 제가 최대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야죠 뭐. 에휴, 됐다. 이러다 너 또 쓰러지면
성이 원망을 내가 들으랴? 그 집 팔지 마라. 내가 다시 들어가서 성이 봐주마. 그 어린 건 무슨 죄니? 집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아버지. 끝까지 모른 척 하려 했건만 어린 소녀가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전 다시 큰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벌써 1년이네요. 요새 저의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제 10살 된 손녀랍니다. 제가 아들만 둘 키워봤지 딸은 생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툭 하면 삐지고 때를 쓰곤 하는데 아들이면 궁둥이라도 때려서 말을 듣게 하지 손녀에겐 손가락 하나 가져다 대는 것조차 조심스럽더라고요. 아까워서 말이죠. 할아버지 미워. 내가 인형 사달랬잖아. 이게 뭐야? 미안하다 성이야. 이 헤레비가 잘 몰라서 이 레고는 별로야? 어? 도대체가 요즘 장난감 종류는 왜 이렇게 많답니까? 정말 요즘엔 인터넷으로 장난감 이름, 만화 캐릭터 이름 외우는데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네요. 최근 임신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면 작은 며느린 까르르 웃곤 합니다. 아버님, 아주 열성적이시네요. 성희는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도 성희처럼 예뻐해 주실 거죠? 예뻐만 하마. 맡기지 마로. 내가 아주 성희 하나로도 죽겠어.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제 아들들 어릴 땐 제가 일하느라 바빠 이렇게 곁에 붙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아들들을 키울 때 이렇게 행복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온종일 저만 찾아대는 손녀를 보면 살아있는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식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 아직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꽤 두둑이 있답니다. 중동 파견 갔을 때 벌어둔 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묵혀뒀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인연을 끄는 제 형제들처럼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될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었지요. 이 말은 제가 죽기 전까지도 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큰 돈 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쓰고 아니면 잘 보관해뒀다가 손주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마저도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고 가도 좋고요. 아직 살 날이 많다고 믿고 고민은 아주 천천히 해볼 작정입니다. 어때요? 제 사연도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을까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비해 조금 덜 극적이고 조금은 덜 시원할지 몰라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고되죠? 떠나간 보고픈 이도 날이 갈수록 하나둘 늘고요. 그래도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 삶, 기운이 쇠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걸어나가 봅시다. 정 힘이 들 땐 지금처럼 모르는 이의 사연을 들으며 서로 공감하고 힘을 내보자고요. 그럼 서울 어느 곳에 사는 70대 늙은이의 수더분한 수다를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